천사의 등불에 가린 잔혹한 영수증.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은 램프를 든 천사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꺼진 뒤 흑해에 남겨진 피 묻은 영수증을 보신 적 있나요?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고금리 대출을 밀어넣고 결국 그들의 심장부인 이집트까지 뜯어갔죠. 이건 구원이 아니라 합법적 약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연합군을 도왔던 타타르인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영프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이들은 죽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했죠. 나이팅게일의 신화 뒤에 숨겨진 대영 제국의 비열한 계산기. 오늘 그 잔인한 영수증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옥의 숫자, 로즈 다이어그램. 1854년 나이팅게일이 도착한 스쿠타리 야전 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하수도는 역류했고 쥐떼가 드글거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사들은 적국의 총칼보다 병원 안의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감염병으로 더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여기서 백의의 천사 대신 냉철한 통계학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녀는 복잡한 죽음의 원인을 한눈에 보여주는 혁신적인 통계기구 로즈 다이어그램을 고안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파란색 영역은 비위생으로 인한 감염병, 붉은색은 전투 부상입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이죠? 적의 총탄이 아니라 영국군의 무능한 관리가 병사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의 힘에 밀려 영국 정부는 위생위원회를 파견했고 하수도와 환기시설을 전면 개보수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률 42%가 단숨에 2%로 급감한 것이었죠. 밤마다 등불을 들고 회진하던 그녀는 램프를 든 여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1858년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정회원이 되어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이 위대한 통계 수치가 증명한 것은 당시 대영 제국이 얼마나 병사들의 목숨을 값싼 소모품으로 취급했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억압된 금수저의 천재성, 그리고 비정한 거절. 사실 나이팅게일은 당시 영국 상류층 중에서도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은행업과 광산업으로 부를 쌓은 가문,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출신 지주였고 어머니는 노예제 폐지에 앞장선 정치 명문가 출신이었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학을 직접 배웠습니다. 당시 여성에겐 금기시된 이 최상위 교육이 훗날 통계학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17세 때 느낀 신의 소명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천대받던 간호사가 되겠다는 딸의 고집에 집안은 뒤집어졌죠.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반항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크림 전쟁에 파견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당시 전쟁부 장관 시드니 허버트와의 개인적인 친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기득권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완벽하게 활용한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사랑도 그녀의 야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랑감이자 정치인 리차드 몬스턴 밀스가 9년간 청혼했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평범한 안주인으로 살며 사교계의 의미를 다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리차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훗날 크림전쟁 기금을 마련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사랑마저 거절하며 얻어낸 그 기회. 그녀는 이제 그 기회를 들고 끔찍한 영수증이 기다리고 있는 흑해로 향합니다. 천사의 정적들, 그리고 800페이지의 복수. 나이팅게일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두 명의 거대한 벽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메이카 출신의 메리 시콜입니다. 시콜은 나이팅게일 팀에 합류하길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검증되지 않은 간호 방식이 이유였지만 인종적 편견과 나이팅게일 특유의 엄격한 조직관리 스타일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결국 시콜은 자비로 크림반도에 영국 호텔을 세워 독자적인 헌신을 이어갔죠. 하지만 진짜 정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군 수속 의료관 존 홀 박사였죠. 그는 나이팅게일을 간섭하기 좋아하는 여자라 비하하며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병원이 처참한 위생 상태를 은폐하려던 그에게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막강한 인맥과 통계 자료를 무기로 휘둘렀고 결국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의 진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무려 800쪽이 넘는 나이팅게일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영국 군대 보건, 능률 및 병원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군 수뇌부의 무능을 수치로 낱낱이 고발한 이 폭탄 같은 보고서를 들고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을 설득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은근한 협박까지 곁들였죠. 그녀는 단순히 램프를 든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급과 지성을 이용해 세상을 전략적으로 요리할 줄 알았던 강력한 리더, 그것이 나이팅게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신기술과 정보전의 격돌, 크림전쟁. 1853년 시작된 크림전쟁은 최초의 근대적 전쟁이었습니다. 증기선, 전신, 철도, 그리고 살인적인 민의의 탄환까지 전례 없는 신기술이 전장을 뒤엎었죠. 특히 종군 기자들이 전송한 참혹한 사진들은 대중의 분노를 깨웠고 이는 곧 나이팅게일의 파견이라는 거대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남하하겠다고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절대 안 된다며 오스만 제국의 방패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인 영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정보전,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비정한 수싸움 속에서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동방 문제와 오스만의 고육지책. 영국이 오스만과 손잡은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가 지중해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동방 문제였죠. 영프에게 오스만은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곰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600년 역사의 오스만 왕조를 이끌던 술탄 알딜 메지드 1세는 서구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위생개혁을 적극 도운 것도 바로 그였죠. 정치가 무스타파 레시트 파샤 또한 근대화 개혁인 탄지마트를 주도하며 영국식 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1839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은 기독교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한 처절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구식 군대인 예니체리까지 철폐하며 신식 군대를 길렀지만 오스만은 여전히 모든 장비와 보급을 영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이었지만 실상은 영프가 쥐고 흔드는 체스판 위에 말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승전의 대가, 끔찍한 영수증.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오스만은 전쟁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죠. 결국 1854년 오스만은 사상 처음으로 영국과 프랑스 은행에서 거액의 외채를 빌리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거인을 막기 위해 무너지는 거인 오스만을 붙잡아준 영국의 외교 전략은 고도화된 덫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회는 얻었지만 제국은 막대한 빚이라는 족쇄를 차고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국의 몰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서양 향로의 개척으로 지중해의 권위가 무너지며 실크로드와 향신료 루트를 장악했던 오스만의 부는 증발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더 이상 오스만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경제의 중심은 대서양으로 옮겨갔습니다. 오스만은 세계의 시장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아메리카의 은임이 쏟아져 들어오자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관료와 군인들은
부패에 빠졌고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의 값싼 면직물은 면세 혜택인 카피플라시용을 타고 밀려와 오스만의 전통 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공산품 대신 면화와 양모 같은 원료만 내다 파는 경제적 종속시장. 이것이 바로 크림 전쟁이 오스만에게 남긴 진정한 영수증의 내역이었습니다. 유럽의 환자와 세바스토폴의 덫. 당시 러시아 짜르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 제국을 향해 우리 손안에 중병 걸린 환자가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비록 유럽의 환자라 불리며 쇠퇴 중이었지만 오스만은 여전히 세계의 대륙을 걸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죠. 특히 크림반도의 운명은 기구했습니다. 원래는 몽골계 타타르족의 크림칸국이 다스리던 오스만이 앞나당이었지만 1783년 러시아 예카트리나 대제에게 강탈당하며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 당시 이곳은 러시아 남진의 심장부 세바스토폴 기지가 버티고 있는 적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굳이 흑해를 건너 이곳을 공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장악을 끝내기 위해 그 심장부를 파괴하려 한 것이었죠. 오스만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발판 삼아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삼켜버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패배는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카브리스트 처형 이후 니콜라이 1세의 보수적인 독재가 30년간 이어지며 러시아의 군사 기술 후진성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비정한 설계와 러시아의 자만이 충돌한 곳, 크림반도는 그렇게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승전의 가면을 쓴 배신, 파리 조약. 전쟁은 끝났지만 결과는 기괴했습니다. 1856년 파리 조약, 연합군은 승리하고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돌려줍니다. 영국의 목적은 러시아의 멸망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통한 견제였기 때문이죠. 대신 흑해의 중립화라는 조건을 걸어 러시아의 앞마당을 무장 해제시키고 팔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겐 허망한 승리였습니다. 유럽 국가 체제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을 뿐 정작 잃어버린 옛 땅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땅의 주인 타타르족에게 닥쳤습니다. 사실 90년 전 이미 러시아는 타타르 땅을 빼앗으며 남진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의 초원보다 먼저 재물의 영수증을 써내려간 곳, 그곳이 바로 크림이었습니다. 영국과 오스만이 떠난 자리, 러시아는 연합군을 도운 타타르족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승전국의 보호도 없었고 대규모 망명이라는 비극적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영국은 이들을 외면했을까요? 철저한 해상 패권의 계산기 때문입니다. 본토에서 먼 크림반도는 통치 비용만 많이 드는 짐이었고 러시아를 적당히 약화시킨 채 무역로만 장악하는 것이 영국의 야가 빠진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세력 균형을 맞추는 사이 타타리족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 잔혹한 영수증은 90년 뒤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라는 더 참혹한 역사로 되풀이 됩니다. 램프가 비추지 못한 진실. 우리는 오늘 나이팅게일이 헌신 뒤에 가려진 크림 전쟁의 진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밝힌 등불은 분명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불빛은 빚더미에 앉은 오스만의 절망과 강제 이주 열차에서 죽어간 타타르인의 눈물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레이트 게임의 승리를 자축할 때 누군가는 나라를 뺏겼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고결한 희생조차 가장 비정한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신화가 아름다울수록 우리가 그 뒤의 어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영수증의 대가는 여전히
흑해의 파도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기로하고 현실로 나아가는 환상쇼 매직 랜턴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꽉 잡으세요.